이른 새벽부터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싣기 위해 서울역에 모인 사람들. 기차 타셨어요? 서구는 최근 별거 중인 아내에게 딸 수환을 데려다주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열차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이 탄 것 같은데 때마침 한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그렇게 지옥행, 아니 부산행 열차가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갈지자 걸음으로 객실 통로를 걷는 이상한 여자. 심은경 씨 정말 대박이었어요. 와 진짜. 경이 진짜. 영무원의 눈을 피해 허겁지겁 들어온 이 열차의 마지막 승객입니다. 한편 볼일이 급해 화장실을 찾은 서구의 딸 수아는 급해? 왠지 직업이 강력계 형사일 것만 같은 사내를 만났는데 형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자기야,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그는 임신한 아내 성경과 함께 알았어, 열차에 미안해. 오른 상화였죠. 편하게. 김대리. 팀장님,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그 사이 후배 직원의 전화에 잠에서 깬 서구. 자리를 비운 딸을 찾으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는 TV에서 대규모 폭동 시위가 벌어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고 저 그렇지. 같은 시각 손님 괜찮으세요? 열차 바닥에는 문제의 승객이 쓰러져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 열차 안팎으로 몹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잠시 후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기괴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처음엔 승무원이 아픈 승객을 업어주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 승객이 제멋대로 옆에서 승무원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물리는 순간 이렇게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물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물고 물리는 방식으로 구전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기장님 공격 사태요! 기장님! 객실에서 공격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딸을 찾고 있던 서구는 공유 씨 비율 너무 저도 약간 너무 비현실적이야. 많이 놀랐어. 혼자 도망치기 바쁜 순간에도 경고를 잊지 않은 승객 덕분에 열차 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되고 혹시 그곳에 딸이 있을까 걱정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서구가 감염자들 눈에 새 먹잇감으로 포착되고 위기를 직감한 그는 딸을 안고 전력 질주합니다. 그 뒤로 스스로도 감당 안 되는 속도로 쫓아오는 감염자들. 부산행의 준비 상당히 빠릅니다. 생사가 오가는 추격전 끝에 서구와 딸은 안전한 객실에 들어섰고 감염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문을 닫으려는데 상화에 임신한 아내 성경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갈등하던 서구는 문을 닫아버리고 여기서 잠시 범죄 도시의 마석도를 보시겠습니다. 저 양복 입으신 분이 안무 그 트레이닝에서 그래서 몸을 이렇게 잘. 사태는 극적으로 진정됐지만 앙금은 너 나한테 할 얘기 좀 있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널 나와. 너내 진짜 놀랐어 지금. 이게 아니에요. 다들 겁나니까 그런 거야. 한편 열차 밖의 상황도 안과 크게 다를 바 없었는데 시위도로 표현된 감염자들이 전국 곳곳을 잠식해가던 그때 정부는 이와 반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거짓 발표를 내놓고 국민 여러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뭐가 터지는 걸까 지금? 이용하잖아. 뭔가 폭발을 하는데 폭발을. 우리 열차는 대전역까지만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사태 진압을 위해 군부대가 대기 중이라는 대전역에 멈춘 열차. 모든 승객들이 메인 광장 쪽으로 줄지어 나가는 그때 서구는 딸 수환을 데리고 옆길로 새는데요. 메인 광장으로 나가지 말고요. 동광장 쪽으로 나오세요. 예? 사전에 몰래 받은 정보로 더 안전한 쪽을 택한 거죠. 고마워. 그런데 여긴 어디야? 군인들이 일산. 어제 많이 들어본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이곳저곳 할 것 없이 밀리터리 감염자들이 때로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야 빨리 와! 딸과 몰래 도망쳤다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생존권에 들어온 서구는 이제야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대급 병력의 감염자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 가장 힘이 센 상화가 가까스로 문을 잠가보지만 도망칠 시간만 벌어주는데 그쳤을 뿐이죠.
이거 찍을 때 저희가 모니터를 못 한다 그랬어요, 유미 언니랑. 너무 리얼해가지고. 아, 모니터를 못 하겠다고. 네. 그 사이 먼저 열차 안으로 피신한 사람들. 그중에 극강의 분노 유발자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출발 안 할 거야? 안 돼요. 내 친구 나도 안 왔어. 세상에. 너무 세게 밀치죠. 안 그래? 주인공 슈퍼패스로 살아남은 서구는 감염자들보다 더 무서운 이 악당부터 응징하는데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 이제 감염됐어.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이제 감염됐어. 이제 감염됐다고. 저눈 감아. 저눈 감아. 그럴듯한 말에 현혹된 사람들은 감염자들과 맞서 싸우며 필사적으로 모두의 안전을 확보한 제일 무서운 서구 일행을 장면이었어. 격리시키죠. 이처럼 영화 부산행은 예상치 못한 재난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는지 사실감 있게 보여줍니다. 그중에서 서구와 용석의 대응이 눈길을 끄는데요. 딸 수환만 데리고 옆길로 샜던 서구는 사람들한테 말해줄래요? 수환아,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과 딸의 안전만이 중요했던 제 친구가 저쪽 칸에 있었는데 일로 넘어온대요.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로 들여보내자고? 어찌 보면 용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기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그 역시 타인을 돕기 위해 행동하면서 이 재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협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목숨까지 방패로 삼는 용석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나빴어. 물론 서구에게는 이 재난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유선 바이오에서 시작됐대요. 우리가 작전 걸어서 억지로 살려낸 그 유선 바이오요. 주식 장난을 쳤어. 그렇죠? 팀장님, 이 난리가 난 거랑 우리랑 상관없는 거죠? 네? 이를 통해 영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무수한 사고들이 어쩌면 개인의 욕심과 불의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경고하죠. 감염자 역할을 훌륭히 소화한 100여 명의 보조 출연자 덕분에 어색하지 않은 한국산 좀비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영화. 시종일관 긴장감과 박진감 넘치는 연출에 생각해볼 만한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아낸 영화 부산행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어떤 거의 대한민국에서 좀비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너무 기대도 됐지만 사실 좀 오글거릴까 봐 과연 어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갖고 갔는데 하나도 그런 순간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르 영화라는 건 필연적으로 문학에 의존해서 만들어져요. 문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1958년에 리처드 매디슨이라는 작가가 나는 전설이다라는 책을 씁니다. 소설을. 바이러스로 인간을 파먹고 단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좀비라는 원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조지 로메로 감독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시리즈를 2000년대까지 만들어요. 원래 조지 로메로 감독이 이제 저예산으로 그 영화를 만들 때 사람을 먹는 외계인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야. 외계인 만들기에. 그래가지고 얘가 B급 발상에서 시작을 한 거네. 그래서 그냥 인육 먹는 뱀파이어로 가자. 뭐 이러면서 절충하면서 갔던 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었고 그 조지 로메로 감독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특성에 대해서 왜 감염이 됐고 왜 시작이 그걸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걸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건 미지의 존재다로 남겨놓고 저작권 등록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좀비가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의 장르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고 그 조지 로메로 감독이 2000년대까지 그 시리즈를 계속 이어 만들어요. 좀비라는 존재가 왜 나왔을까요? 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의 조우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비 영화를 좀 잘 못 만들면 혐오나 배타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희생당하는. 길 가다가 누구가 경련을 일으키면 도와주지 마. 위험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좀비 영화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좀비는 사실은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좀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별로 악의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배만 고프지. 네, 본능적인 느낌이고. 배고픈 거지. 그래서 저 좀비가 좀 다른 괴물들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연상호의 영화의 그 핵심은 그 좀비가 어떻게 한국에서 나오는가 또는 그 좀비로 인해서 한국에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악역을 하는 김우정 배우서부터 아버지와 딸까지 한국의 전형적인 어떤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국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인물은 마동석 씨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힘센 사람 없으니까. 혼자 히어로 뭐. 혼자만 UFC. 스카프 찬 선수처럼. 근데 이를테면 일하는 아버지와 직장의 문제 또는 이기적인 어떤 중산층의 문제 다양한 그 사람들이 되게 당대적으로 있을 법하고 그 군인들 좀비도 되게 당대적이죠. 맞아요. 예, 먼 사건만 나면 군복 입은 사람들을 투입하면서 위험에 제일 먼저 노출시키는 군인들이 제일 먼저 좀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 막. 그러니까 언론 뉴스도 기사 그렇고. 보도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낯선 판타지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메르스 같은 우리가 이미 TV에서 많이 봤던 어떤 전염병 의 카테고리 안에서 보니까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동감하는 게 저는 그 승객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사회처럼 다 있으니까 이게 처음엔 좀비 영화로 봤다가 마지막에 약간 보는 관점이 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근데 또 이제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중에 김윤성 배우님의 뭐 캐릭터도 그렇고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다 같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열차에서 저는 그 끈 묶는 그 장면이 진짜 약간 뭔가 닭살 돋으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만 참 그게 뭔가 내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무서웠어요. 저는. 그 부산행 기획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묵시록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세대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한테 뭘 물려줄 것인가. 마지막에 이제 서구가 그 딸한테 남겼던 게 뭐 일종의 노래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단순한 걸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태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